가슴에는 못 묻어서 수목장에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피해 엄마는 재판정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어제 피해자인 초등생의 어머니와 가해자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대면했습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을 좀 심층적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인영 변호사님. 네. 그런데 딸에 대한 증언을 할 때 어머니는 눈물을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 살아남아 있는 부모의 슬픔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주먹을 꼭 쥐는 그런 어떤 극도의 자제력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극단적인 아픔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담담하게 좀 말을 좀 힘들 때는 주머니에 이제 손에 손수건을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끝내 이 손수건을 눈에 가지고 가지 않았을 정도로 끝까지 했는데 그 반면에 바로 1, 2m 앞에 있던 그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2번 정도 소리를 질렀고 끝내는 이제 크게 울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울음이 과연 참회와 회개의 눈물인지 아니면은 악어의 눈물인지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금 전문가들이 지금 설왕설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이제 그 신문에 실린 이 엄마의 그 진술의 전문을 읽어봤는데 저 또한 그 딸을 둔 아빠로서 정말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었습니다. 참 이 초등생, 살해를 당한 이 초등생은 사실 보는 사람들까지 웃음 짓게 만들었던 아이였다고 하는데요. 이웃들의 증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머리 길고 이뻤어요, 애기가. 가냘프고. 사람들이 이사 가는 날 다 나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참 마음 아파했지. 여기서 핸드폰 빌려달라 해가지고 그 납치범이 집 가서 납치한 거래요. 집 가서 죽인 다음에 어떤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목사님 예단났대요. 네, 어제 실제로 취재를 위해 법정에 갔던 기자들까지도 눈물바다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어머니께서 생전에 스마트폰을 사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책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피해자 어린이는요, 이 김양에게 핸드폰 좀 빌려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서 접근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범행에 당하게 된 건데요. 그를 두고 이 어머니는 원래 휴대폰을 사놨는데도 이 딸에게 주지 않았었다. 스마트폰이 애들에게 안 좋다기에 최대한 나중에 주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아직 주지 않은 휴대폰은 있는데 이 휴대폰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고 하니 얼마나 이 마음이 속상을 하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어머니는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사건 당일에 가해자가 김양에게 핸드폰 빌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 29일 날 12시 한 47분경으로 지금 경찰 조사 나와 있죠. 근데 지금 이게 밝혀지면서 한 가지 충격을 줬던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소위 말하면 캐릭터 커뮤니티에 만난 상황극을 연출하면서 만났던 그 공범인 박모양이라는 이 사람하고 메신저를 주고받으면서 나는 고층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운동장을 바라다 보고 있는데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다 보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메신저의 답이 어떤 거였냐면 박모양이 그 중에 한 아이가 죽겠네 불쌍해서 어떻게 깍 이런 메신저 주고받은 게 이제 수사 결과 드러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김모양 17세 가해자는 이미 어떤 대상을 향해서 극단적인 어떤 그런 살인 사건을 준비한 그런 심리적인 게 엿보인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충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해 초등생의 여러 가지 주변인들의 반응을 들어봤다면 인근 어린 아이들은 이 가해자인 김양을 캐리어 아줌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주범을 아는 친구들이 많아요. 어린 아이들이. 항상 그 놀이터에서 캐리어를 듣고 있던 캐리어 아줌마 하면은 외지가는 아이들이 많이 알아요. 캐리어를 들고 나와서 벤치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화장실 가서 한두 시간씩 바깥을 지켜보고 사건 당일날도 여자 화장실에서 바깥이 훤히 보이는 유리를 통해서 어린아이들 놀고 있는 걸 한 30분가량 지켜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희가 저 증언을 흘려들을 수 없는 이유는 저 말은 곧 이 가해 학생 김모양이 그동안 쭉 범행을 좀 계획해왔다.
뭐 네. 캐리어를 끌고 다니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저희가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김양과 김양 변호인 측은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범죄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증언을 보면 김양이 그 검정색 옷과 캐리어를 든 채로 마을에 자주 나타났었다. 그러니까 범행 대상을 물색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정황 증거로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 가족 측은요, 이를 두고 정황 증거들이 있으니 재수사를 요구하고 이 아이가 더 큰 형량을 받을 수 있게 좀 촉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 피해 초동생과 어머니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 네. 게 그 시반이라는 단어가 네.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예, 설명해 시반이 뭐냐면은 이제 사람이 그 심정지가 오게 되면은 이제 좀 어렵겠지만 이 중력에 의해서 체내에 있는 피가 소위 그 피하로 이렇게 몰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주색 빛을 띠는데 보통 2시간 정도 지나게 되면 이 자주빛이 점점 진하게 되고 24시간 정도 하루가 지나면 가장 진하게 나오는 그런 증상을 시반이라고 하거든요. 시신에서 나오는 증상입니다. 근데 지금 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에 가장 저도 수사를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예. 아이의 이제 염을 하기 위해서 입회를 하는데 아이의 옷을 입혀주려고 했는데 시신이 이렇게 훼손돼 있는 상태라 옷을 잘라서 입혀줬고 그다음에 얼마나 정말 그 고통스럽고 억울했으면 눈을 뜬 채로 있었다는데 이 어머니가 이 모습을 보고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고 그다음에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8살밖에 안 된 딸 아이지 않습니까? 이 뉴스를 전 접하고 정말 눈물이 나는 그런 감정을 느꼈는데 예. 이 정작 당사자인 이 아이의 엄마는 과연 그 심리가 어땠을까 싶어서 사실 제가 지금 너무 먹먹해서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도 사실 어제 증언 내용 중에 가장 좀 슬펐던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머니가 딸의 이제 마지막 하루를 복귀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웃으면서 학교 다녀오겠다라고 말하고 엄마한테 뽀뽀도 해줬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피해자 김양은요, 8살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9살이니까요. 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치. 학교 가기 싫다라는 이야기도 할 때도 있고 약간 울음을 터뜨리면서 학교를 안 가면 안 되냐라고 할 정도로 어린아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아이가 학교를 가기도 전에 먼저 옷을 챙겨 입고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학교 초창기 시절에는 이렇게 학교에서 친구들과 좀 어울리기도 힘들어하고 눈물도 짓다가도 이제는 친구들과 더 놀다 오겠다라고 하고 싶은 전화를 하기 위해서 김양에게 전화기를 빌렸다가 이런 사태가 난 거니까요. 예. 엄마는 그때 학교를 가던 모습이 마지막으로 기억이 나니까 얼마나 그게 가슴에 아리고 슬프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의 질문에 그 당시의 상황을 아주 절절하게 그림 그리듯이 증언을 해냈습니다. 뽀뽀를 하고 간 게 마지막이었다는 건데. 저 수목장 얘기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피해 엄마는 이사도 했다고 해요. 그 공간에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우리 최 변호사님 저 수목장 얘기가 나왔는데 저 얘기는 뭔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장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시신을 묻는 매장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화장을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는 그것과 조금 더 나아간 형태로 수목장이라는 걸 하는데 자연장이라고 합니다.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화장을 해서 뼈와 그 골분을 보통 화장은 이렇게 단지에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나무 밑에 이렇게 뼈가루를 묻는 그와 같은 것인데 그래서 최근에 있는 장사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도 수목장이라고도 하고 그것을 자연장이라고 합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 범행한 이후에 시신을 심각하게 훼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장을 하지 않고 화장을 하는데 화장을 해놓고 또 이 골분을 있는 납골당에 해놓으면 또 부모로서도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자연으로 돌아가서 편히 쉬거라 하는 취지에서 이 나무 밑에 골분을 묻어주는 자연장으로서의 수목장을 선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좀 더 정말 마음을 숙연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실제로 저희가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느냐마는 지금 그 해당 동네에서 살기가 힘들어서 뭐 이사까지 갔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현장 취재를 해보니까요. 그 피해자와 가해자 집이 거의 떨어지지 않은 두 아파트 단지 내 두 동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집 다 비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아 그래요? 네, 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둘 다 이사를 갔는데 피해자 측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모두 다 피해자 가족들을 알기 때문에 그들만 보면은 혀를 차고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그 사건 현장이
그 피해자가 살던 집과 너무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망치듯이 이사를 갔다고 하고요. 이 피해자가 이사를 가던 날은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가던 날은 동네 주민들이 다 나와서 다 위로를 해주고 서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같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예. 반면 이 가해자 집은 지금 비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가해자 가족들은 그 이사를 갈 때 밤에 아주 도망치듯이 이사를 갔다고 하고요. 이 가해자 부모들이 이사를 가는 상황에는 다른 주민들이 따로 잠복까지 해서 차를 몰고 그 가해자 부모들이 어디로 이사를 가는지까지 알아내서 그 지역에도 알리겠다라는 협박까지 했다고 해요. 예. 그 정도로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 마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이렇게 크게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집 다 일단 이사는 다 했군요. 지금까지 이제 피해 아이와 엄마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봤다면 이제 가해자인 김보영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재판정에 참석했던 방청인들은 김양에 대해서 의외의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주변 사람 증언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나 그다음에 그 아이로서의 모습이 너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떨림도 없고 항상 차분하고 표정의 변화가 없었어요. 아이들로부터 나온 얘기는 좀 엎드려 자면서 코를 걸고 잤다고 그러고 수업에 방해해서 혼돈하고. 네, 뭐 증언들을 좀 종합해 보면 공통되는 점이 이건 것 같아요. 네. 김양이 죄책감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죄의식을 못 느끼는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같은 구치소에서 나온 그 증인이 또 증언을 한 부분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너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도 지금 힘든데 내가 왜 그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표현을 해야 되냐, 사과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전문가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김양이 주장했던 부분은 조현병이 있었다. 그다음에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었다. 또 하나는 이중인격 내지는 다중인격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프로파일링 기법이나 아니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PCL-R이라는 사이코패스의 그 테스트 이제 중점 항목이 있는데 보통 미성년자, 그러니까 소년범에 대해서는 이 조사를 사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두 가지 유형을 이렇게 보면 피해자의 고통이나 슬픔, 감정이입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부분은 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형태가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기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도 프로파일링 기법의 분석을 해본 결과 상당히 조현병이라든가 아스퍼거 증후군 내지는 이런 다중인격보다는 사이코패스 기질이 상당히 있다라는 이런 측면이 지금 수사 보고서에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었음에도 제가 어제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저 말은 뭐냐면 형량이 5년에서 10년이나 들었다면 콧노를 하더라라는 게 이제 전 구치소 동료의 증언입니다. 김유림 기자. 네. 어떻게 느꼈어요? 취재할 때 저 말. 저 사실 구치소 동료가 그 인터넷에 글을 올렸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정말 있었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예. 실제 어제 재판에 나와서 증언을 하는 걸 보니까요. 이 구치소 동료도 같이 구치소에 있는 사람인데도 얼마나 화가 났으니까 이렇게 증언까지 했겠습니까? 심지어 검사가 잘생겼다며 재판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머리 손질을 하더라. 황당하네요. 그리고 예. 네. 그리고 수감 중에 벚꽃 구경을 못 가서 너무 슬프다라는 이야기를 그 심리 검사하는 그 교수에게 얘기를 하고요. 예. 심지어 검찰에게는 이 공범에게 기습 뽀뽀를 당했고 계약연애 사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거다라는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이런 정황들을 계속해서 해낸다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심신미약이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가 뭐 검사 외모를 얘기하면서 본인 스스로 꽃단장도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모양은? 실제 저희가 인천지검에 가서 이 사안을 취재를 했는데요. 인천지검 안에서도 이 이야기가 상당히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검사길래 이 김양이 이런 식으로 꽃단장까지 했다고 하는 거냐. 이게 사실인가라고 이슈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 검사들 말을 들어보면 실제 외모가 좀 특출난 검사가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다. 그 정도로 김양이 황당하고 이상한 아이임은 틀림없다라고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예, 저는 또 최 변호사님 좀 황당한 진술이 나와서 좀 이걸 짚어보고 싶은데요.
이 공범과 이 주범의 관계가 뭐 계약 연애하는 관계였다. 뭐 이런 진술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제 어떤 그 얘기 맥락에서 그와 같은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 공범한테 대해서 이 주범이 갑자기 기습 뽀뽀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것이 어떤 맥락이냐. 결국 그 주범과 공범 사이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그 둘의 관계가 문제가 됐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그 중고등학교 그 어린 그 여학생들 사이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어떤 그런 동성애적 성향이 없진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와 같은 어떤 동성애적인 발현인 건지 아니면은 아시다시피 이 둘 같은 경우에는 이 캐릭터 커뮤니티에서 사실 여기에서는 마피아 역할에서 그 공범은 중간 보스 그리고 이 그 실제 했는 친구는 이 행동 대장으로 해서 했던 친구들입니다. 커뮤니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예. 인터넷에서 계속 그와 같은 비슷한 계약 관계를 유지를 했는데 지금 공범 같은 경우는 그걸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범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둘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은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도 여전히 미스테리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주범과 공범 두 사람 사이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참 많아서 저희가 심리 전문가에게 직접 이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굉장한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살인도 일정 부분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될까? 어떤 모습이 될까? 어떨까에 대한 진짜 잔인한 호기심 때문에 이 일이 모두 발생이 된 거고요. 어떤 기스키스를 했다든가 성적인 부분도 어떤 의미에서 호기심과 충동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기 되는 거고 굉장히 어떤 자극 추구도 호기심, 충동성에 의한 행동이 아닌가라고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동성 간의 애정 표현이나 그리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살인을 저지른 게 다 호기심 때문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사실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그 증후군이나 질병에 대해서 정신병이나 심리 상담 또 심리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약간의 그 부동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모든 죄가 희석이 되거나 그다음에 그 약해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이 17세, 19세 이 아이들이 과연 충동에 의한 호기심에 의한 이런 부분의 범죄를 했을까?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한 게 있고 그다음에 행동 패턴을 분석을 해보면 이전에 이미 어떤 대상을 타겟 삼아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범행을 준비를 했다는 부분이 여기저기에서 드러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충동심이나 호기심에 의한 그런 살인사건이고 시신을 유기하는 이런 형태의 범죄일까? 더군다나 박모양 같은 경우에는 마치 그 문자 메시지를 보면은 사람을 살해해도 되겠다. 그다음에 한 아이가 희생이 되면 불쌍하면 어때?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시신의 일부를 받아서 지하철역에서 받아서 다른 곳에 유기한 이런 부분들 과연 그리고 김양은 사실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18년간 살았던 주민도 몰랐다는 18층 옥상 물탱크 5m 2번이나 올라가서 시신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유기를 하는 이런 치밀함. 과연 이런 부분들이 충동심이나 호기심을 충족하는 범죄라고 보기에는 너무 끔찍하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청소년이나 미성년자 범행이라 하더라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어머니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 부모가 죽으면 하늘로 보내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이 말이 전 너무 절절한데 예. 이 어머니를 생각해서 피해자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전국에서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고 재판을 공정하게 해서 알겠습니다. 12명의 변호사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정말 공정한 재판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라 이런 여론이 높다는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가해자인 김양의 부모는 자식이 참혹한 범행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맨날 울고 이제 좀 정신 차려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정신이 아니더니 다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연식해놓고 얼마나 동물이 이뻐하는데 제가 해봤자 집에 놓질 않아요. 피해자분들한테는 정말 죄송스럽고요. 사과도 드리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만나주질 않네요. 도무지. 뭐 일단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저는 의문 드는 점이 이 부모님들께서 그 김양에게 구치소에 있는 김양에게 정신질환 관련 서적을 넣어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의도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김양에게 지금까지 부모가 이 책을 10여 권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상당
만화책이라고 하고요. 예. 그중에 일부는 정신질환과 관련 책, 그러니까 뭐 아스퍼거 증후군 아니면은 사이코패스 이런 것 관련된 책이라고 해요. 아마 김양에게 네가 지금부터 이 법정에서 주장할 내용이 정신병 관련 질환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니 너도 일부분 알아봐라라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석도 되고요. 일부는요, 제가 생각하기엔 김양의 집에서 사이코패스라든지 아니면 악마의 뭐 어쩌고 하는 이런 책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김양 취향 스스로가, 김양 자체가 그런 정신병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구치소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너에게 적합한 책을 보내준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현재 지금까지 김양이 법정에서 하는 주장을 보면은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든지 이렇게 일반인들은 모르는 정신질환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이 잘 알고 있고 자신은 정신 감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학습이 되고 있고 그것은 부모의 영향이 많다고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취재를 하면서 주목을 했던 부분은 예. 4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3, 4개월 정도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면회가 가능했던 58일 중에 50일이나 부모가 이 면회를 갔습니다. 그 정도로 이 김양의 형량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정황 증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희 기자가 이걸 쭉 취재했는데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핵심 포인트는 다 짚어봤지만 좀 못다한 얘기라든지 좀 이 취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 김양은요, 사실 왜 이 어리고 이 약한 9살의 소녀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나, 이 부분에 저희는 가장 집중을 했습니다. 김양은 어떻게 보면 6, 7년 동안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우울증을 겪었고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자신의 안정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캐리어를 들고 초등생들을 바라보면서 해맑고 티 없는 아이들을 보면서 일종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나에게 없는 천진난만함들을 느꼈기 때문에 약한 존재를 공격한 것 아닌가라고 저희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프로파일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김양의 가족에 대해서 취재를 하는 데 집중을 했고 이 가족들은 상당히 조금 유복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안정돼 있는 가정 경제 형편임에도 김양에게 안정적인 이런 보호막이 되어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양이 지속적으로 정신병을 앓고 SNS나 이런 인터넷 세상에 집중을 하다 보니 이런 참담한 현실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뭐 최 변호사님 정리하는 분위기로 이제 뭐 김양은 어쨌든 계속 정신질환을 주장할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법정에서 뭐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뭐 법정 최고형인 20년이 선고될지 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아까 그 김 기자가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요. 살인은 일단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양형을 할 때 어떤 것으로 할까를 했을 때에 지금 대법원 양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동기를 기준으로 6가지를 살인을 그 동기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비난 동기 살인. 1인을 어떤 살해욕의 발로로서 살해했을 경우에 되는데 기본적인 법정형이 한 15년에서 한 18년 그리고 또 가중되면은 한 무기징역도 가능한 그런 상태인데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본인들은 어떻게 보면 다중인격 내지 심신미약을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제가 듣기로는 그 교수님이 정신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는 이거는 그 정신질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이코패스에 가깝다 이런 진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는 형이 감경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이다 보니까 맥시멈이 20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형은 모르겠는데 이 소년범 같은 경우에는 무기라 한다 하더라도 15년 그리고 뭐 한 15년의 경우에는 한 5년 정도 되면 가석방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형 집행하는 어떤 교정 당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김양은 재판에 넘겨졌는데 아직도 밝혀야 할 의혹들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빌렸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 29일 날 12시 한 47분경으로 지금 경찰 조사 나와 있죠. 근데 지금 이게 밝혀지면서 한 가지 충격을 줬던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소위 말하면 캐릭터 커뮤니티에 만난 상황극을 연출하면서 만났던 그 공범인 방 모양이라는 이 사람하고 메신저를 주고받으면서 나는 고층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운동장을 바라다 보고 있는데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다 보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메신저의 답이 어떤 거였냐면 방 모양이 그 중에 한 아이가 죽겠네 불쌍해서 어떻게 깍 이런 메신저 주고받은 게 이제 수사 결과 드러났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 김 모양 17세 가해자는 이미 어떤 대상을 향해서 극단적인 어떤 그런 살인 사건을 준비한 그런 심리적인 게 엿보인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충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해 초등생의 여러 가지 주변인들의 반응을 들어봤다면 인근 어린 아이들은 이 가해자인 김양을 캐리어 아줌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주범을 아는 친구들이 많아요. 어린 아이들이. 항상 그 놀이터에서 캐리어를 듣고 있던 캐리어 아줌마 하면은 외지가는 아이들이 많이 알아요. 캐리어를 들고 나와서 벤치에서 아무것도 안 하지 않고 있고 화장실 가서 한두 시간씩 바깥을 지켜보고 사건 당일날도 여자 화장실에서 바깥이 훤히 보이는 유리를 통해서 어린아이들 놀고 있는 걸 한 30분가량 지켜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저희가 저 증언을 흘려들을 수 없는 이유는 저 말은 곧 이 가해 학생 김 모양이 그동안 쭉 범행을 좀 계획해왔다. 뭐 네. 캐리어를 끌고 다니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저희가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김양과 김양 변호인 측은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범죄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증언을 보면 김양이 그 검정색 옷과 캐리어를 든 채로 마을에 자주 나타났었다. 그러니까 범행 대상을 물색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정황 증거로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 가족 측은요, 이를 두고 정황 증거들이 있으니 재수사를 요구하고 이 아이가 더 큰 형량을 받을 수 있게 좀 촉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 피해 초등생과 어머니 얘기를 좀 더 더해봐야 될 것 같은 게 그 시반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예, 설명해 시반이 뭐냐면은 이제 사람이 그 심정지가 오게 되면은 이제 좀 어렵겠지만 이 중력에 의해서 체내에 있는 피가 소위 그 세포 피하로 이렇게 몰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주색 빛을 띠는데 보통 2시간 정도 지나게 되면 이 자주빛이 점점 진하게 되고 24시간 정도 하루가 지나면 가장 진하게 나오는 그런 증상을 시반이라고 하거든요. 시신에서 나오는 증상입니다. 근데 지금 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에 가장 저도 수사를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아이의 이제 염을 하기 위해서 입회를 하는데 아이의 옷을 입혀주려고 했는데 시신이 이렇게 훼손돼 있는 상태라 옷을 잘라서 입혀줬고 그다음에 얼마나 정말 그 고통스럽고 억울했으면 눈을 뜬 채로 있었다는데 이 어머니가 이 모습을 보고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고 그다음에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8살밖에 안 된 딸 아이지 않습니까? 이 뉴스를 전 접하고 정말 눈물이 나는 그런 감정을 느꼈는데 이 정작 당사자인 이 아이의 엄마는 과연 그 심리가 어땠을까 싶어서 사실 제가 지금 너무 먹먹해서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도 사실 어제 증언 내용 중에 가장 좀 슬펐던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머니가 딸의 이제 마지막 하루를 복귀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웃으면서 학교 다녀오겠다라고 말하고 엄마한테 뽀뽀도 해줬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피해자 김양은요, 8살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9살이니까요. 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학교 가기 싫다라는 이야기도 할 때도 있고 약간 울음을 터뜨리면서 학교를 안 가면 안 되냐라고 할 정도로 어린아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아이가 학교를 가기도 전에 먼저 옷을 챙겨 입고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정말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었습니다. 참 이 초등생, 살해를 당한 이 초등생은 사실 보는 사람들까지 웃음 짓게 만들었던 아이였다고 하는데요. 이웃들의 증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머리 길고 이뻤어요, 애기가. 가냘프고. 사람들이 이사 가는 날 다 나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참 마음 아파했지. 여기서 핸드폰 빌려달라 해가지고 그 납치범이 집 가서 납치한 거래요. 집 가서 죽인 다음에 어떤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옥상에 놨대요. 네, 뭐 어제 실제로 취재를 위해 법정에 갔던 기자들까지도 눈물바다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어머니께서 생전에 스마트폰을 사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책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피해자 어린이는요, 이 김양에게 핸드폰 좀 빌려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서 이 접근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범행에 당하게 된 건데요. 그를 두고 이 어머니는 원래 휴대폰을 사놨는데도 이 딸에게 주지 않았었다. 스마트폰이 애들에게 안 좋다기에 최대한 나중에 주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아직 주지 않은 휴대폰은 있는데 이 휴대폰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고 하니 얼마나 이 마음이 속상을 하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어머니는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사건 당일에 가해자가 김양에게 핸드폰 가슴에는 못 묻어서 수목장에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피해 엄마는 재판정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어제 피해자인 초등생의 어머니와 가해자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대면했습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을 좀 심층적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인영 변호사님. 네. 그런데 딸에 대한 증언을 할 때 어머니는 눈물을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 살아남아 있는 부모의 슬픔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주먹을 꼭 쥐는 그런 어떤 극도의 자제력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극단적인 아픔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담담하게 좀 말을 좀 힘들 때는 주머니에 이제 손에 손수건을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끝내 이 손수건을 눈에 가지고 가지 않았을 정도로 끝까지 했는데 그 반면에 바로 1, 2m 앞에 있던 그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2번 정도 소리를 질렀고 끝내는 이제 크게 울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울음이 과연 참회와 회개의 눈물인지 아니면은 악어의 눈물인지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금 전문가들이 지금 설왕설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이제 그 신문에 실린 이 엄마의 그 진술의 전문을 읽어봤는데 저 또한 그 딸을 둔 아빠로서